교재는 144쪽입니다. 144. 그런 문학에 관한 관념은 고고울에 그래 있듯이 지상에 발을 대지 않은 모습이며 레르먼트 오프에 그래 있듯이 너무나도 유치하고 단순한 생각이다 라고서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화려한 문장을 붙이고 화려한 세계에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고골에 대해서 지상에 발을 대고 있지 않는 모습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뭔가 도덕이라고 하는 것, 교훈이라고 하는 것, 뭐 그걸 작품에서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걸 레르몬트 오프의 인용문에서 나오는 아주 그냥 유치하고서도 일차원적인 단순한 생각, 뭐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런 리얼리즘의 기본 정신을 시사하고 있다. 그냥 단순하게 뭐 만연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얼리즘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 그러나 어느 정도 뚜렷하게에서는 고글도 되었건 레르몬도 되었건 이야기는 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볼까나요? 리얼리즘의 출발은 무자비한 끌과 같은 강한 힘으로 그 진창과 밑바닥을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대담하게 부각시켜주는 정신이며 신랄한 진실의 세계이다. 그 리얼리즘을 선언하는 두 소설은 위에서 인용한 글, 교재 위에 있었던 특히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러저러하게 비교하고 있다고요. 두 그룹 바탕으로 낭만주의와 비교되는 리얼리즘을 정리하면 이렇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습니다. 낭만주의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우리 교재의 저자가 취하고 있었던 방법은 그 앞에 어떠했었던가, 그 앞에 어떠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앞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서 생겨난 뭐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 또한 그렇게 직접적으로 생겨나면서 그들은 무엇을 지향했었고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가. 그 결과로 결국은 생겨난 게 낭만주의라고 뭐 말할 수 있을 테니까 하면서는 앞에 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낭만주의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낭만주의자들, 낭만주의 한창 이제 뭐 화려하게 꽃피우고 득세했었고 뭔가 중요한 시대적인 정신이었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낭만주의. 낭만주의는 또 어떠했으며 뭐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 그것이랑 맛보기처럼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은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는 아니다 하더라도 리얼리즘을 조금은 더 뭐 직접적이면서도 선명하게 상당 부분 리얼리즘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렇게 해서 리얼리즘을 뭐에 대한 이해를 출발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낭만주의하고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거 서로 얘네들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보자. 리얼리즘의 문제는 잘은 모르겠지만 낭만주의와 비교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낭만주의와는 반대되는 내지는 조금은 결을 달리하는 뭐 그러한 일종의 어떤 것으로서 그런 것들을 귀납적으로 모아보았을 때 그건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으로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비교처럼 하면서는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라는 삶을 향하는 낭만주의는 뭔가 내 마음속에서 원하는 바가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보다 더 아름답고 더 모험이 가득하고 신비로우며 일어날 가능성, 즉 개연성이 적은 일들을 다룬다. 머릿속에서 내지는 가슴속에서 염원하는 것들, 뭐 그것들을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다룹니다.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가치론적인 판단을 떠나서 낭만주의가 일단 다루고 있고 낭만주의가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접근하는 대상은 무엇보다도 바라고 원하는 뭔가 내 가슴 속에 있는 것들, 이국 취향은 낭만주의의 소산인셈입니다. 엑조티즘이라고 하는 뭔가 이국적인 것. 그래서는 지금 당장 여기 있는 요 아주 그냥 일상의 평범한 공간이라기보다는 뭔가 아주 색다르고 낯설고 여지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지는 아주 띄엄띄엄 경험하는 듯한 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지향하고 바란다고요. 이국 취향. 여기다가도 메모 해놓을까요? 언젠가 지난 시간쯤에 했습니다. 여기다가 잠깐 그래도 기억도 살리고, 이게 이거랑 연결됐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얼른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여기다 한 번 더 씁시다. 뭐라고? 여기다 뭐 쓰고 싶을까나 이곡 취향에다가 굳이 그냥 살짝 기억을 떠올리기 위한 메모처럼 한 단어 쓰자라고 했을 때. 힌트 주면 다 맞출 것 같다. 하루 시작해요. 뭐겠습니까? 인터넷 넣어줄게. 이 카가 한 번 더 들어가요. 카프카즈. 카프카스지요? 맞아요. 카프카스라고 하는 카프카스가 될 것입니다. 카프카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특정 장소. 그게 러시아 낭만주의자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러시아 낭만주의의 주류에게는
아주 이국적인 장소로서 그렇게 뭐 여겨졌을 거라고요. 낭만주의 소설인 셈이다. 그리고 이 카프카스에 대해서 이 카프카스를 그냥 온몸으로 다루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다음 금요일은 푸시킨 하면서 낭만주의 전체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 정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수요일 날 레르몬토프의 우리 시대 영웅이라고 하는 작품 읽고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 레르몬토프 우리 시대 영웅 카프카스라고 하는 걸 그냥 온몸으로 그려내고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뭐 이제 작품 될 겁니다.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넘어가는 소설이니까 미리미리 읽으세요. 약간 진도 순서 조절해가지고 여러분들 읽을 시간 주는 거니까 다음 수요일 날 할 겁니다. 읽으시옵소서. 알겠사옵나이까? 작품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퀴즈도 보겠습니다. 작품 읽었으면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간략한 즉답식 내지는 보기 서너 개 중에서 고르는 것. 이런 것들. 주인공을 레르몬토프는 그루슈니츠키를 어떻게 죽였던가요? 어떻게 죽이긴 결투에서 죽였지요. 읽었으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굳이 뭘 이걸 외우려고 한다든지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품을 읽었다 안 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짧은 물음 10개 정도 우리 시대의 이제 영웅에 대해서 할 테니까 그거 한다라고 생각하고서라도 읽으면은 그래도 좀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퀴즈도 하겠습니다. 리얼리즘은 진귀하고 희박한 것이 아니라, 리얼리즘은 그런 게 아니라 낭만주의에서 마치 추구하고 뭔가 원하고 이루려고 했었던 있는 그대로의 평범하고 평균적이며 일상적인 것을 다룬다. 무엇이 리얼리즘이 낭만주의하고 다르다고요. 진귀하고 희박한 것, 이거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이국적 취향, 뭔가 아주 엑조틱한 것, 여기 없는 것, 그런 거 아니라고요. 리얼리즘에서는 여기 있는 건 누구나 다 손에 얻을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맞닥뜨리면서 누구나 다 살아가는 뭐 하루하루의 우리 모두의 일상, 뭐 이런 것들이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루어지는 소재, 그리고 리얼리즘의 배경이자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결국 리얼리즘이 추구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낭만주의가 지향하는 리얼리티가 적이라고 한다면 가야 되는 곳. 그러나 사실 그런 곳은 없지만 그런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되게 가려고 합니다. 낭만주의자들은. 유토피아라고 하는 곳으로. 리얼리즘이 지향하는 리얼리티는 여기에요. 그런 거 없잖아. 없다는 거 우리 알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가려고 하니? 여기 있지? 라고 하는 정도의 철은 리얼리스트들에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위상 역시 상해야 합니다. 작가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 또한 조금 다르대요. 지향하는 어떤 다른 저곳은 낭만주의자들 전적으로 작가의 창작의 산물이다. 그러겠네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도달하려고 하는 자기 마음속에 어떠한 이상은 그런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여행 가고 싶은 곳 버킷리스트에 꽂아볼까요?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해서 여행 가고 싶은 곳 목록해볼 때도 우리 아마 지금 여기 있는 16명, 17명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누구는 노르웨이 가고 싶어요. 누구는 몰디브 가고 싶어요. 누구는 예를 들어서 러시아 그래도 가고 싶어요. 누구는 알라스카 가보고 싶어요. 누구는 나이로비 케냐의 거기 사파리 한번 가보고 싶어요. 라고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누군가 뭐 그래도 지향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장소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니까요. 그 각자마다 다 다를 수 있는 장소를 어떻게 결국은 자신의 영혼, 자신의 이상, 향을 담아내느냐. 이건 당연히 시인들마다 다 다르겠지. 낭만주의자들에게서 뭔가 각자에게 다 다른 개성.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자 다 다른 그 개성을 실현하려고 하는 강한 지향. 요거는 공통적이라고요. 개성으로 이제 가보고 도달하려고 하는 장소들은 다 다른. 그러나 그 장소에 닿으려고 하는 노력, 이건 낭만주의에게 공유되던 것이었으면 낭만주의자들 모두가 다 뭐 사실상 놓지 않았었던 그들의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었을 거라고. 그래서 창작이 낭만주의에게서는 중요한 산물. 그렇게 낭만주의에서 작품은 작가의 개성이 된다고요. 즉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결국 내가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고 남들에게도 인식시키는 방법은 남들과는 다른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을 구체화 실현해내는 그 어떠한 이제 뭐 지적인 노력 그거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낭만주의에서 작품은 곧 작가의 개성이 될 거라고. 퍼스널리티 리치너스라고 하는 것이 될 거라고요. 반면에
누구나 살고 있어 때로는 뻔한 이것을 지향하는 리얼리즘에서 작품은 곧 작가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작품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작가가 다른 것이다라고서는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고요. 여기서 작가는 작품의 온전한 창조자가 되지 못하며 따라서 작품에서 일시적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낭만주의에서는 말하는 사람, 좀 더 정확하게는 노래하는 사람으로서의 시인이라고 하는 게 확연합니다. 그 시인의 뭔가 그 느낌, 시인의 존재, 시인의 아우라, 그게 사실은 시 전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낭만주의에서 시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냥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라고 사실은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리얼리즘에서 소설가는 소설에 몰입해서 읽다 보면은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소설을 쓴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소설가는 어느 순간 스르르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잘된 작품 내지는 내가 몰입해서 읽을 경우 느껴집니다. 그럼 그렇게 작가가 사라지고 무엇이 등장하나요? 리얼리즘에서 소설에서 분명한 죄와벌을 읽고 있는데 도스토옙스키는 어느 순간 뭔가 나의 뇌리 안중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도스토옙스키 대신 등장하는 그 누구는 누군가요? 등장인물들이 등장해요. 라스콜리니코프가 등장하고 소냐가 등장하고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등장하고 마르멜라도프가 등장하는 등, 즉 작품 속에 작가가 창조 구현해 놓은 그 인물들이 매우 생동감 있게 살아나서는 나는 마치 도스토옙스키가 들려주는 이야기로서 라스콜리니코프와 소니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듯한 인물로서 라스콜리니코프, 살아있는 듯한 인물로서 소니아, 마르멜라도프, 스비드리가일로프, 포르피리 등등의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정말 말 그대로 리얼하게 존재하는 듯한 인물인 것처럼 그들이 펼치는 뭔가 그들의 세계를 내가 지금 읽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작가는 그렇게 사라진다고요. 낭만주의에서 시인은 목청껏 노래 부르면서 나야 나 여기 내가 있다니까 부시킨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도스토옙스키는 어느 순간은 스르륵 사라지면서 나는 이제 없다. 내가 만들어 놓은 요 인물들 얘네들이 이제 나 대신 자기들끼리 뭐라고 할 거야. 그걸 여러분들은 이제 즐겨보세요 하고서 도스토옙스키는 페이드 아웃 해버리는 거라니까요. 작가는 먼저 이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일, 상황, 말, 표현, 성격들을 현실에 더 진실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구성한다. 리얼리즘의 작가는 재구성을 통해 이미 있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창조한다. 리얼리즘의 작가는 하는 게 이거예요. 낭만주의 작가는 한마디로 뭔가 그 어떠한 것을 상상을 하고 우리 가슴 속에서 강력하게 염원해서 심지어는 그것이 있다. 그것이 반드시 존재하며 그것을 우리는 모두 같아야 돼. 최소한 나는 같아야 돼. 라고 하는 낭만주의 시인에게는 리얼한 어떠한 가공의 세계를 구축하고 거기에 공감해 주기를 이제 원하는 의미에서 독자들에게 자신의 시를 노래처럼 내놓습니다. 반면 리얼리즘의 작가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우리 모두 다 겪고 있으며 우리 모두 발딛고 살아가는 지금 이곳의 상피츠르부르크, 즉 1860년대 초반의 상피츠르부르크를 스케치하듯이 그렇게 그려내나 중요한 것. 정말 말 그대로의 있는 대로 그대로만의 상피츠르부르크의 1860년대를 그리지는 않습니다. 작가에 의해 무언가 재구성되는, 그래서 작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말 그대로 리프레젠트, 작가가 자기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구성된 1860년대의 상피츠르부르크를 러시아의 독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투사시켜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쥐아벌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그 부분은 당연히 가져온 로머티리얼로서 밑재료는 1860년대의 상피츠르부르크이지만 그러나 쥐아벌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도스토옙스키가 다시 구성하고 다시 조직하고 다시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재현된 도스토옙스키에 의해 작가에 의해 재현된 피츠르부르크라고 그렇게 작가가 다시 재구성해서 재현하는 것,
그게 바로 리얼리즘의 작가에서는 할 일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시각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거. 가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겪어보지도 못했던 일, 그걸 상상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알고 모두 다 보고 모두 다 느껴가는 그걸 어떻게 다시금 그렇지 않게끔 이제 보여주는 것. 그게 리얼리즘에서 작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그대로의 평범하고 평균적이며 일상적인 것을 진실하게 보여주기에 리얼리즘은 어떤 표현법이든 그것이 판타지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공상이다 라고 할지언정 그 공상을 통해 어떻게 생각하죠 하면은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현실이 그냥 뭐 현실이니까 그렇지 라고서는 아무런 지각 증상 없이 받아들이던 것에 대해서 아 이게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현실로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판타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까지도 가져와서 즉 작가가 재구성해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준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이게 뻔한 거짓 내지는 환상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 환상 공상을 통해 사실 그렇게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거나 느끼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리얼을 정말 리얼로서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판타지를 잘 이용한 경우가 되겠지요. 그래서 단순하게 리얼리즘에서 판타지 어떤 공상적인 환상적인 요소가 나온다고 해서 리얼리즘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썼는데 이게 어떻게 리얼리즘이야? 좀 이상한 것 같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리얼을 리얼로 더 잘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작가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게 작가에 의해서 재구성되고 결국 작가가 재현하는 리얼 월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리얼리즘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그 팩트로서의 사실 라기보다는 리얼리티라고 하는 실체일 것이며 숨겨져 있거나 가려져 있거나 보고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흘려버리는 그 어떤 뭔가 그 정말 실체라고 하는 것, 그걸 오히려 차라리 리얼리즘에서는 보여주려고 합니다. 정확성보다 진실성이 문제가 된다. 얼만큼 이게 비율이 딱 맞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얼마나 정말 그냥 드러나는 눈에 빤히 보이는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구상물을 리얼하게 그려낸다기보다는 정말 이 구상물이 담보이는 진실성 그걸 얼만큼 깨닫고 뚫어보고 우리에게 또다시 제시해 줄 수 있는 그게 리얼리즘. 그래서 작가들이 하는 일이 되겠네요. 이러한 진실성에서 당연하게 박진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우리는 작품으로서 몰입할 수 있게끔 우리를 끌어당기는 유인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야기하자고 하면 리얼리즘은 사진으로 찍은 듯한 양식이 아니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 여러 경향을 당연히 내포할 것이다. 작가에 의해서 재구성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재현되는 거니 이를테면 환상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관념적 리얼리즘이라고 해서는 아주 이념적이면서도 뭔가 사상적인 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또한 이제 리얼리즘 넓은 한 전체 넓은 리얼리즘에서 한 흐름 정도로서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리얼리즘은 또한 작가의 어떤 도덕적이거나 이념적인 그 메시지 그것 하나만을 독단적으로 부각시켜서 담지는 않습니다. 현실에 이러니 우리는 저러 해야겠다라고 작가가 자기가 또 그냥 많은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르침을 던져주듯이 독자들에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꽂듯이 강요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면서도 러시아 리얼리즘의 근저에는 언제나 그렇듯이만은 낭만주의 시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러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깔려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정체성. 그래요. 나도 어느 정도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정체성 이야기하면 얼마나 듣기 싫어요. 이야기해봐야 밑도 끝도 없는 주제 같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긴 한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러시아 혁명 때까지 러시아 19세기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고 전쟁 이제 2차 세계대전 그 이후 약간 이제 그 정도 시기를 제외하고 러시아 사람들 오늘날까지도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스스로가 누구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결국은 넓게 말해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람, 말 좀 한다, 글 좀 쓴다라고 하는 사람, 결국 러시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회하거나 이 문제에서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리얼리즘 후반부 가서도 보여주겠지만은 1870년대, 1880년대, 1890년대, 1900년대 이제 우리 거의 중강에 다다르는 진도 내려가더라도 지속적으로 러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나름의 고민, 아주 그냥 강렬하게 응축된 고민, 뭐 때로는 이제 정도는 물론 이제 얼마든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뭔가 러시아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시간이 조금 맞으면은 다음 시간에 슬라브주의와 서구주의라고 하는 것을 뭐 대략 10분 정도로나마 짧게 언급하면서 그때 이제 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틀을 잡아서 고민하던 정체성에 대한 모색의 시작이 되는 게 바로 그 슬라브주의, 서구주의라고 하는 부분인데 다른 과목, 다른 수업에서 얼핏 들어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역시 낭만주의에서 낭만주의 끝날 무렵쯤에 본격적으로 고민을 끄집어 와서 하기 시작하고 그건 뭐 내내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도 이어집니다. 말 나온 김에 이것까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마트로슈카 뭔지 알지요? 마트로슈카 뭔지 알죠? 쏙쏙쏙 나오는 거. 언제 어디서 누가 제일 처음 만들었을까요? 그런 게 그런 거 있을까요? 언제 어디서 누가 마트로슈카 제일 먼저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 특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예, 마트로슈카는 언제 어디서 누가 제일 처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나? 마트로슈카 하면은 그냥 우리 생각에 그것도 역시 매우 민속적인 러시아 공예품, 토산물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며 그거 마치 그냥 식품 속 러시아 미니어처럼 언제 어디서 누가 그거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쭉 그냥 뭐 이렇게 만들어져 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겠죠. 아마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1880년대, 1890년대 마트리오시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19세기 끄트머리에 그때의 마트리오시카라고 하는 것을 요 아주 그냥 요 몇몇 공방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곳에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하다가 야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서는 즉 말하자고 하면은 아주 나중에 생겨나고 인기 얻으면서 확산된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를 대표하는 뭐 B2 꽂자고 하면은 마트로슈카 보드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트로슈카 또한 한참 뒤인 1890년대, 1900년대, 20세기 거의 코앞에 생겨난 거예요. 겸해서 한 개 더 이야기하면 지난 학기 러시아 문학사 1 할 때 말했었지만은 보드카를 어디서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하던가요? 보드카 러시아 보드카 같지요? 보드카 러시아 거 아니에요. 러시아 옆에 있는 나라 폴란드, 리투아니아 그 국경쯤 어디쯤에서 만들어진 걸 옆 동네 사람들 마시던 걸 러시아 사람들 마셔보니까 되게 좋고 마음에 들어서 자기들이 많이 만들어서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보드카 하면은 러시아로 생각되지만 러시아 거 아니 이야기 다 할게요. 마트로슈카는 러시아에서 처음에 1880년대, 90년대 그렇게 마트로슈카라는 거 만들어낼 때 중국 또는 일본에서 유행하던 즉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먼 쪽 동북아시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유행하던 겹겹의 목각 인형 그걸 힌트처럼 해가지고서는 우리도 저런 거 비슷한 거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우린 동그랗게 하자. 우린 동그랗게 하고 우리는 겉에다가 그림 그리는데 그 그림이 하나씩 까면은 서로 그 그림이 장면처럼 연결되게끔 그렇게 연속적으로 해서 저런 걸 만들어 볼까? 그럴까? 하면서는 만들어진 게 마트로슈카 된다니까. 뭐 결론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마트로슈카는 모두 카든 러시아의 매우 오리지널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다 남의 거 가져와서 그거 남의 걸 우리는 그러면은 이거 표 안 나게 우리 것처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나? 낑낑 국리 끝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생각하자고 하면은 그건 뭐 당연히 매우 러시아적인 오리지널리티가 강하게 묻어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러지는 않다고. 어쨌건 결론
처럼 잠정 이렇게 때리고 끝을 맺자고 하면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 우리는 누구지?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 슈도더 스파요. 뭔가 우리 것이라고 말할 만한 것은 뭐가 있을까?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이 문제에 대한 고민, 성찰, 사색, 19세기 내내 합니다. 한 19세기 내내 이어지던 러시아 혁명으로서 잠시 살짝 중단되지만 그렇게 내내 이어지던 무언가 우리 것에 대한 고민이 처음 출발된 것은 낭만주의예요. 민족주의적인 감정에 이제 그냥 이렇게 휩싸여 가지고서는 뭔가 자기 것을 막 드러내고 자기 것을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기 것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낭만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리얼리즘으로 넘어가면서도 이제 여전히 이 문제는 이제 내용적으로서는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하고서는 잠깐 쉬었다 합시다. 당시 러시아는 정치적 발언이 거의 불가능했던 봉건적 전제주의의 시기였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보자고 하면은 정치적인 존재이다. 정치란 본래 함께 사는 형식을 찾는 행위로 하나 아렌트가 지적하고 있듯이 진리가 아니라 의견의 영역에 속한다. 답이 있는 거 아니라고요. 사회 구성원들이 처한 시간적인 공간적인 상황에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정치적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나만의 유일한 진리가 있고 그걸 언제나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건 아니라고요. 이때 러시아에서 문학은 일종의 정치적 사상적 발언의 장의 역할을 한다. 그렇지요.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 문학이 해냈었던 사실은 이제 가장 내용상으로는 이제 의미 있는 역할이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문학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21세기에 그냥 살고 있는 우리가 문학이라고 했을 때 문학은 뭔가 되게 아름다운 것 아닌가? 문학은 뭔가 되게 어떠한 도덕적인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정도로서 치부할 수 있는 것, 그 바깥의 것을 러시아에서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역할을 찾았었고 문학은 또한 기꺼이 자신에게 부과되었었던 그런 역할을 또 해냈었다고요. 그래서 러시아 문학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오프 더 레코드 마이크 끄고 하는 얘기인데 재미가 없어요. 보면은 맨날 살고 죽는 이야기,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맞니, 네가 틀렸니 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끄집어내놓고 늘 하고 있으니까 러시아 문학이 재미가 없어요. 정말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작품 간간히 읽어보라고 하지만은 나 역시 또한 매우 의식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읽을만 한 작품들을 읽어보라고 하지 재미없는 작품들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조건 들이밀면서 이거 읽자꾸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뒤집어 이야기하면 읽읍시다라고 말하는 작품들은 그나마 그래도 읽을 만한 것들. 나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내 기준에서 어느 정도 어지간하게 읽을만하고 여지껏 해오면서 그래도 이게 뭐 다들 표정 관리하면서 속으로는 재미 1도 없었지만은 수업 시간에 물어보니 내 생각 그래도 읽을만 했어요. 뭐 재미가 아주 없지는 않았어요. 라는 정도의 반응이 나오는 것들. 그거 좀 읽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암담한 정치 현실 속에서 전망을 찾고자 하며 문학의 사회적이며 국리적 기능을 중시하는 러시아 리얼리즘은 사회적이며 국리적인 기능, 문학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도움이 되는 역할, 중요한 역할. 리얼리즘은 무엇을 할 것인가? 슈도젤라츠라고 하는 작품 제목이에요. 미칼라이 추르니첵스키라고 하는 장편 소설의 제목 자체도 시사하듯이 이상주의 위에 구축되는 사조인 것이다. 결국은 그래서 보자고 하면은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은 낭만주의에서도 일종의 아이디얼리즘, 뭔가 아이디얼 월드로서의 지향을 낭만주의가 원했다라고 하면 리얼리즘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지금 이곳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지금 이곳이 지금보다 뭔가 조금 더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떠한 아이디얼한 생각은 리얼리즘에게도 일정 정도는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고. 그게 없으면 쓰지 않습니다. 그 이상주의는 진실하게 현실을 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소설은 이러한 리얼리즘과 친밀한 장르입니다. 소설은 문학의 장르들 가운데 가장 젊다. 가장 나중에 태어난 거라고요. 시라고 하는 것, 서사시라고 하는 것, 이제 폭테일이라고 할 수 있는 민담이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들, 그다음에 드라마,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시학이라고 하는 작품이 희극, 비극, 희비극이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시대 때도 이미 존재했었던 드라마적 글쓰기, 그 중에서 비극적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작품 지필 지침서 같은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비극적 시, 희극적 시, 희비극적 시, 그렇게 생각해서는 이거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뭔가 일상적인 말이 아닌 뭔가 조금 다른 언어이지 않은가. 그래서는 다른 언어는 뭐 시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비극적 드라마 시, 희극적 드라마 시 두 가지 섞인 듯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데 비극적 드라마로서의 시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앞부분 정도만 지금 현재 남아 있어서는 그걸 우리는 읽으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어쨌든 이야기하자면 소설은 가장 나중에 생겨난 거예요. 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소설은 리얼리즘에서는 소설이거든요. 그냥 소설만 있었던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낭만주의에 대해서 뭔가 좀 역사적으로 정리하겠다라고 할 때 지금은 교재 중심을 했지만은 낭만주의가 뭐 대표 장르가 시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당연히 낭만주의에서도 시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적어도 문학사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낭만주의의 메인스트림은 시라고 할지언정 그것 말고 서브스트림도 있지 않았느냐. 그 서브스트림들은 뭐냐? 라고 하는 것도 문학사라고 하는 우리 과목의 스팬에서는 그거는 보기 높아야 될 겁니다. 그런 이제 교재의 요 주된 흐름 말고 다른 이러저러한 그러나 알아는 둬야 될 어떠한 부가적 흐름들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낭만주의 역사로서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똑같이 뒤집어서 리얼리즘에도 소설만 있었던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소설 말고 다른 이러저러한 것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리얼리즘에서 뭔가 리얼리즘의 얼굴이다라고 할 만한 것은 역시 소설이에요. 그래서는 소설을 이야기하면서 리얼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뭐 당연히 그게 명제가 거꾸로 뒤집어져서는 소설의 리얼리즘이니까 리얼리즘은 소설이다 라고서는 리얼리즘 시대는 소설이라고 하는 영역 장르만 있었다.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소설은 소설체 산문으로 이루어진 이야기 문학의 일부이면서 이전의 서사시나 옛날 이야기 또는 로맨스 등과는 다른 속성을 지닌다. 이전의 서사시 하면은 이거는 대체로 각 민족들의 오랜 역사적 과거에서 아주 오랜 이전에 형성되었었던 민족 서사시, 영웅 서사시 등과 같은 아주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각자들의 과거 내지는 자신들의 아주 초인간적인 영웅 그들에 대한 이야기 그걸 옛날부터 마구마구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뿌듯하게 서로서로 다 느껴왔었던 그러한 공통의 컨텐츠 그걸 서사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옛날 이야기 이건 그냥 옛날에 흥분 놀고 살았는데 옛날에 마을에 아기가 울고 있었는데 엄마가 너 자꾸 이렇게 울면은 호랑이 잡아간다 그런데 그래도 애가 울음 그치지 않으니까 자 그래 꽃감 먹어 라고 하니까 애가 울음을 그치니까 옆방 밖에서 듣고 있던 호랑이가 뭐야 꽃감이라고 녀석이 나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야 그놈은 누구지 뭐 그렇게 생각했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백설공주 이야기 콩쥐팥쥐 이야기 등등등 뭐 한마디로 그냥 옛날 이야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로맨스 뭐 남녀들의 이러저러한 이제 사랑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 민간에서 일종의 뭐 이야기하던 다른 속성을 지닌다고요. 소설체 산문으로 쓰여졌다고 무조건 다 소설이 되는 건 그건 당연히 아닐 거라고요. 옛날 이야기, 지역 동화, 민담, 시대를 초월하여 같은 내용을 같은 이야기 구조 속에서 다룬다. 이게 동화의 특성이에요. 민담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같은 내용을 같은 이야기 구조 속에서 다룹니다. 신데렐라 콩쥐팥쥐는 하나는 서양 거, 하나는 뭐 우리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신데렐라의 작자가 콩쥐팥쥐 이야기 알았을 리도 1도 없거니와 콩쥐팥쥐의 작자가 신데렐라 이야기를 알고 그거 컨닝 하듯이 해가지고서는 한국식 스타일로 버전 옮겨가지고서는 쓴 것도 절대 아니지요. 그냥 신데렐라 이야기는 거기서 그렇게 생겨난 거 안데슨이 만들었지만 안데슨도 채집에서는 콩쥐팥쥐 이야기도 작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그렇게 생겨난 거 전혀 지역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겹칠 틈이 없는 쪽에서 각각 그렇게 생겨난 거라고요.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인간은 누구나 그 정도 그런 이야기는 생각한다고요. 괴롭힘을 당하던 어린 약한 존재가 있었는데 이러저러한 시련들이 있으나 결국은 그 시련들을 자기가 이겨내고 나중에는 보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구조라고 하는 것은 저기나 여기나 다 있는 것들이죠.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며 원형적인 어떠한 의식을 투영시키고 있는 게 옛날 이야기, 동화, 민담이라고 하는 것들. 뭐 그렇게 있을 거라고요. 분명 시대나 지역이 다름에도 거의 같은 내용을 거의 같은 이야기 구조로 다룬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는 동일한 의식과 동일한 윤리를 계속 강조할 뿐이며 그 때문에 때로는 기존하는 사회 구조나 이념 체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재생산하기도 한다. 그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옛날 이야기라든지 이런 민담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그냥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이야기 되풀이 반복해서는 쓸모없다든지 의미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이제 연구의 초점은 그때 살짝 바꿔줘야 될 겁니다. 왜 이러한 동일한 구조, 이러한 동일한 프레임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을까? 이것을 아무 상관없이 결국은 인간은 어떠한 원리로서 결국 이런 걸 반복적으로 비슷한 구조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인간의 보편적인 어떠한 원형적 의식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좋은 재료로서 기능하는 게 옛날 이야기, 동화와 같은 뭐 그런 이제 뭐 거리들이 될 겁니다. 반면 서사시 역사적으로 특별한 이야기를 지닌 사건을 뛰어난 인물, 일종의 슈퍼맨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게 그게 서사시가 될 거라고요. 멀리 가져가면 호머의 작품도, 일리어드나 오디세이 등과 같은 작품들이 될 것이고, 조금 더 내려오면 중세시대 때, 예를 들어서는 뭐 앵글로색슨족의 베오울프라고 하는 이야기들, 뭐 이름은 들어보았겠지만 여러분들 독일 게르만족 의 이제 과거 신화 전설 이런 중세시대 때 이야기들을 섞어놓은 니벨룽의 노래, 그다음에 역시 이제 중세 고을족 오늘날 프랑스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 그들에게서는 롤랑의 노래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배웠던 것처럼 이제 러시아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 슬라브인들 동슬라브인들에게는 이글의 원정기와 같은 그런 작품들 그런 것들이 서사시 에픽 히어로익 에픽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서사시라고 하는 것으로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요. 여기서 사사로운 개인의 일상, 자유로운 감정, 사고 등등은 배제됩니다. 당연합니다. 모두를 대표하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우리 모두의 힘, 두뇌, 우리 모두를 한 명으로 응축시켜 놓다시피 한 그 영웅, 슈퍼맨, 그가 나와서 그에게 부과되는 모든 시련, 어떤 모험, 과제들 다 해결, 클리어 시키고서는 결국은 우리 민족이 이만큼 뛰어나고 강인하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가 다 느끼는 거니 여기는 그 사람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 한 명으로 압축시켜 놓은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셈이 되지요. 그러니 그냥 조금은 사적인 것들은 이제 당연히 배제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소설은 어떤 위대한 사건이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시대의 아주 전형적이며 평범한 사건과 인물을 다룬다라고 아주 그냥 보편적이면서도 아주 유형으로 찍어내다시피 할 수 있는 타이프처럼 찍어내다시피 할 수 있을 일들을 이제 소설은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소설은 과거나 미래의 일을 다루더라도 항상 현재를 내용상으로서는 중심에 두고서는 결국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설은 시대상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여 시대의 참된 사정을 담는다라고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 문학에서는 특히나 이게 바로 살아가던 동시대의 일을 가 결국은 제재가 되고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 더더욱 러시아 소설이라고 하는 리얼리즘의 시대 때는 당대 이야기, 현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이야기되었었던 19세기 후반 러시아 당대, 러시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 불쑥 다가가서 읽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모르는 것들, 이해 안 되는 것들, 지금 쟤네들 왜 저렇게 싸우고 있고 왜 저렇게 그냥 서로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재미없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읽으라고 하니 억지로 읽는 것이지 재미있어 읽는 러시아 문학 작품 1도 없어요. 하나 정도 예외를 제외하고서는 그 하나 정도 예외는 이제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요컨대 소설은 무엇보다도 현실과의 긴장을 먹고 사는 장르로서 현재적 현실 쓰기인 것이다.
이러한 정신을 소멸된 소설체 산문은 소설이 아니라 이러한 정신, 즉 이러한 뭔가 현재 당대 시대와의 긴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지루하게 길게 느려 쓰여진 뭔가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한 산문은 소설이 아니라고. 그건 진정한 소설이 아니라 무협지나 로맨스 등과 같은 그냥 조금은 결이 다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차원이 낮은 종류의 소설체 글쓰기일 거라고요. 이런 점에서 푸시킨의 첫 산문인 벨킨 이야기는 소설로 쓴 소설문학론이다. 메모리 긁어 넣으세요. 푸시킨의 벨킨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은 소설로 쓴 소설문학론이다. 즉 푸시킨의 작품으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문학사라고 하는 우리의 주된 관심, 우리의 포커스에서도 푸시킨의 벨기인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은 이건 분명 커다란 하나의 변곡점, 기울기의 급하기를 다르게 찍어주는 지점이 된다고요. 그래서 벨기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과목, 다른 수업에서 얼마든지 다른다 하더라도 또 그 과목, 그 수업에서는 그 과목, 그 수업의 가장 뭐라고 할까나 요 맞는 초점에서 다루겠지만 우리는 푸시킨의 벨기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른바 문학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루게 될 거라고요. 5편으로 구성된 이 연작 소설은 삶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총론처럼 먼저 그냥 짧게 이야기하네요. 삶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고정된 이야기 구조 속에서 현실을 파악하는 미숙하고 어리석은 인물 독자의 비현실성을 푸시킨은 그냥 찌찌찌 하듯이 뭐 조롱이라고까지 좀 부정적이면서도 강렬하게 표현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어쨌건 그런 것을 좀 강하게 드러냅니다. 꼭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걸 그렇게 읽으시는 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정도의. 처음에 읽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상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될 거야 라고서는 자기 머릿속에서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그 경도. 그걸 5편의 짧은 이야기들은 모두 뒤집어 엎습니다. 다 뭐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이 5편이 한 편 모두가 다 짧은 반전이에요. 대체로 안 될 거야, 죽을 거야, 헤어질 거야, 쟤네들 비극일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결말에 대해서 꼭 그러지 않은데 에이 설마 이렇게 되었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진 않더라 라고 하는 식으로. 즉 푸시킨이 벨긴 이야기를 1830년 요때 썼습니다. 1810년대, 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사회에서 뭐 아주 그냥 통념화되다시피 한 어떠한 뭐 작품으로서 이야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시작하면은 저렇게 돼. 남녀 주인공 나왔는데 엄마 아빠끼리 되게 싸운대. 그러면 애들도 당연히 지그들끼리 사랑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헤어질 거야. 등등. 1810년대, 1820년대 문학 작품을 통해서 러시아 사람들 충분히 받아들이고 인식하던 그 고정 틀을 푸시킨은 5편의 짧은 이야기에서 하나 다 일일이 깨고 있어요. 그게 벨긴 이야기입니다. 즉 너무 그렇게 뻔히 생각하지 맙시다. 너무 그렇게 낭만주의적인 클리셰, 낭만주의적인 아주 그냥 정형적인 틀로 찍어내다시피 한 그 진부한 그 이야기 흐름에다가 짜맞춰 넣어가지고서는 그렇게 다 되리라라고 생각하지는 맙시다. 라고 하는 걸 푸시킨은 벨킨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서는 아침에 급하게 하나 뭘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들어 보았는데 이게 PPT를 줌에서 PPT 공유하면은 슬라이드 쇼 기능은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슬라이드 쇼 됩니까?
되나요? 네, 지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 훌륭합니다. 그래요. 푸시킨의 벨긴 이야기 1830년에 쓰인 작품인데, 작품 읽으면 제일 앞에 출판인이라고 하는 이즈다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서명은 AP 나옵니다. 당연히 알렉산드로 푸시킨 같아요. 그 사람 이야기 하는데, 그 사람 이야기에서는 푸시킨이 직접 이야기한다라고 어렴풋하게 사실은 충분히 추정하게끔 하나, 사실 푸시킨은 이라고 출판이라 저 사람이 푸시킨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푸시킨이라고 하는 저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푸시킨이 앞에다가 프레피스 같은 서문을 다는데 그 서문에 나 사실 이거 아무것도 모른다. 우연히 뭔가 저기 우리 러시아 어느 시골에 사는 이반 피트로비치 벨킨이라고 하는 시골 귀족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대.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역시 우연한 경로로서 그 사람이 모았다라고 하는, 즉 그 사람이 누구에게인가 듣고 모았다라고 하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없어져 버리고 일부는 겨우 살아남았고, 그렇게 살아남은 일부 중에서 비교적 충분히 원형이 많이 보존되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싶은 이야기 5편을 모을 수 있겠다. 그 5편의 이야기를 모아서 결국은 이 5편의 제각각 이야기를 러시아 시골에 사는 이반 피트로비치 벨킨이라고 하는 귀족이 모았으니 그 사람 이야기를 따서는 보베스지 벨킨이나 벨킨의 이야기라고서는 이름 붙여가지고서는 내가 출판한다. 그 나는 AP예요. 근데 그 저간의 상황 사정 이야기를 그 출판인이 자기가 직접 그걸 한 것도 아니고 뭔가 이런 거 있다라고 하는 건 어디서 제보받았고 이 모은 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상황에 대해서 나는 사실 아는 거 거의 1도 없다시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 하다 보니 그 벨킨 옆 동네에 어떤 점잖은 신사 한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극적으로 또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편지를 써서 벨킨이라고 하는 당신이 알고 계실 만한 분의 이야기가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뭐 사람들 널리 읽히도록 하기 위해서 출판을 하고 싶은데 당연히 벨킨이라는 그분이 작고하셨고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당신이 벨킨을 안다고 하니 당신이 벨킨에 대해서 아는 이야기 있으면 좀 써주세요라고 하니 그 사람이 답장을 보내왔어요. 네, 나 벨킨 그래 알고요. 뭐 그 사람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내용 편지의 90% 이상이 출판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앞에 붙이는 서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들어 시작하는 거는 이제 뭐 그 이야기를 모았다라고 하는 돌아가신 우리의 이반 벨킨이라고 하는 귀족이 모은 5편들의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 귀족이 모아둔 5편들의 이야기가 첫 번째가 한 발의 총성 리스트렐이라고 하는 작품, ILP라고 하는 약자를 쓰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벨킨이. 그래서 출판인이라고 AP라고 하는 이 사람은 ILP가 누군지 몰라요. ILP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약자 쓰고 있는 이 사람으로부터 벨킨이 들었고, 그래서 벨킨이 모아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연찮게 입수하게 된 이 사람이 벨킨을 안다라고 하는 점잖은 신사 한 분에게서 설명 들어서 보충하듯이 해가지고서는 소문 붙여서는 쓰고 있는 것, 그게 푸시킨의 벨킨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물론 지금부터 등장하게 될 5편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죄다 푸시킨이 자기가 뭐 말하자고 하면은 가짜로 만들어낸 이야기.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가짜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마치 러시아 시골 저기 어느 지방 귀족이 그 사람이 옆에서 들어가지고서는 모아놓은 진짜 이야기처럼 나이브한 독자들은 착각하고 그렇게 듣게끔 그 구조를 일부러 만들고 있다니까. 두 번째 작품은 눈보라. 읽어보셨나요? 나하고 눈을 맞춰보세요. 비디오에서 나하고 눈을 맞춥시다. 강민지야, 민지양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주구려. 나에게. 자, 나하고 눈을 맞춘 아이 컨택한 상태에서 눈보라 읽어보았어요? 눈 내리어 깔거나 시선을 회피하는 사람은 안 읽었다라고 생각하겠어. 보기라도 쳐다보지 이렇게 얘기하면. 세 번째 장의사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역참지기라고서는 요 한 편 정도는 교재도 소개되고 있고, 뭐 다른 수업 다른 과목에서도 얼마든지 뭐 이제 지나가듯이 이제는 조금은 자세하게 이야기되었을 겁니다. 귀족 아가씨 농사꾼 처녀, 이거 역참지기 읽어보았나요?
귀족 아가씨 농사꾼 처녀. 나는 벨킨 이야기 5편 중에서는 요 마지막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일 재미있고 눈보라도 좋고 다 좋지만은 하여튼 뭐 결론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요 5편의 이야기는 당연히 푸시킨이 가짜로 자기가 만들어낸 것.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5편의 이야기들이 ILP 한 발에 충성한 ILP라는 사람에게 벨킨이 이야기 들은 것처럼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작품에 각주 해가지고서는 ILP로 이 이야기는 ILP로부터 들었다. 눈보라라고 하는 작품은 KIP라고 하는 이름의 약자를 쓰는 사람에게 들었다. 뭐 예를 들어서는 뭐 키릴 이바노비치 플라토노프 정도 될 수 있겠죠. 그 사람에게 이야기 들었다. 장의사라고 하는 작품 배무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야기 들었다. 역참식이나 아게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었다. 귀족 아가씨 농사꾼 처녀 역시 KIP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 들었다. 해가지고서는 요 옴니버스식으로 요 서로서로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요 5편의 독립적인 이야기들은 다 제각각 아무 상관없으며 서로서로끼리도 그 5편의 이야기가 뭐 2편이 한 명으로부터 겹치지만은 각각 다 제각각 다른 소스에서 들어왔고 벨키는 자기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 모아 놓았고 그 중에 일부는 어떤 이제 뭐 벨킨 죽고 나서 영지에 있었던 어떤 시골 할머니가 도배하는 데 써버리기도 하고 뭔지 못 알아봤다고 이게 이만큼 뭔지도 못 알아보고 막 도배하는 종이로 막 써버리기도 할 정도로 엉망인 보관 상태였었는데 기적적으로 5편은 살아남았고 그게 출판인에게 또 역시 기적적으로 입수되었고 출판인이 읽어보니 이거 나쁘지 않은 거 이거 한번 출판해볼까? 라고 하면서 이게 과연 어떤 과정에 거쳐서 결국 이런 작품이 있었는지 수소문 끝에 요거 아는 사람, 벨킨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무슨 이야기 들어서 이렇게 했다. 당연히 그러면 독후 감상문처럼 책 읽어보거나 재밌네. 그래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뭐 재밌다요. 이렇게 반응하는 일반 독자가 아닌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공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문학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푸시킨 왜 저렇게 썼지? 왜 저렇게 썼을까 푸시킨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저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이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니까요. 그렇게 일단 질문 던져놓고 자 투표하겠습니다. 눈보라, 역참지기, 귀족 아가씨, 농사꾼 처녀 3개 읽어보라고 했었습니다. 3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나요? 마음을 준비하세요. 투표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제각각. 이렇게 하면 투표하겠으면 제일 마음에 든 거 말하는 게 아니라 3개 중에서 한 개 읽은 거 그거 이야기하겠지. 하나 읽고 면피하고 나머지 2개는 뭐 귀찮아 하나 읽었으면 대충 됐지 뭘 나머지 2개 다 읽어. 하고서 읽은 것 하나 그거 이야기할 확률이 99% 이상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편을 다 읽었다라고 여러분을 무한 신뢰하는 상황에서 3편을 다 읽어보니 그 셋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보라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역참지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 뭐 좋았다. 왜 그랬는지 안 물어볼게요. 이유 안 물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손 들면 됩니다. 역참지기 제일 마음에 들었다. 귀족 아가씨 농사꾼 처녀가 쌤 저는 차라리 이게 좀 좋던걸요. 그래 알겠습니다. 누구가 제일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만 쌤 저는 이래서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냥 누구 다 집어서 이야기 안 시킬게요. 그럼 뭐 우리가 우리 러시아 전공하지만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 중에 한 명만 누가 눈보라가 제일 좋았었습니다. 저는 이래서 눈보라가 좋았었어요. 눈보라 나중에 여러분들 중국 러시아 제 나중에 배울 교재 그 이야기도 또 나와요. 짤막하게 쉽게 풀어 쓴 버전으로서 그래서 러시아 원어로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눈보라가 쌤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았어요. 이야기하기 싫구나. 저 그래요. 눈보라가 제일 재밌게 읽었었는데 일단 반전이 있는 게 좀 친숙한 플롯이기도 하고 재미도 있었고 등장인물들 간의 약간 그 유기적인 연결이
반전으로 더 돋보인 것 같아서 재밌게 음. 읽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당연히 마지막에 결혼할 그 사람이 가난한 소위 블라지미르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블라지미르는 전쟁 나가서 바보같이 죽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웬 말도 안 되는 남봉꾼으로 벌받아야 될 것 같은 인물이 3년 동안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가 그렇게 반성하고 참회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다시 바로바로 만나니까 세상에 이래도 되나? 블라지미르만 혼자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싶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래 어휴, 운명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뭔가 하여튼 복잡다달합니다. 누가 뭐 그냥 잘 됐다, 좋다, 나빴다, 잘 됐다, 얘는 벌 받아야 돼서 얘는 뭐 이 상 받은 거야. 그런 차원으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기는 조금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역참 얘기가 그래도 역시 선생님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었어요. 한 명만 이야기해 보세요. 역참직이 좋았었습니다. 제가 역참직이 말해도 될까요? 그래서 그냥 말씀하시고 그래. 저 역참지기 읽었는데, 으흠, 그 삼손이 딸인 두냐를 되게 뭔가 있잖아요. 자기, 분신처럼. 네? 자기 분신처럼, 자기 모든 것처럼 이제 자기 딸을 막 아끼잖아요. 네, 뭐 아끼는데 아무튼 자기 으흠, 바운더리 안에 항상 가두려고 하고, 어허, 두냐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그렇게 으흠, 계속 자신의 뭐 울타리 안에만 가두려고 했었고, 그리고 두냐를 좀 단편적으로 바라봤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으흠, 두냐가 자기를 떠나면 뭐 타락할 거다? 아니면 뭐 으흠, 버려질 거다? 이렇게 으흠, 했었는데, 으흠, 사실 두냐는 으흠, 타락하거나 버려지지도 않았고, 음, 사실 가서 자신의 뭐 어느 정도 아버지와 같이 있었을 때보다는 좀 좁은 역참에선 벗어난 거니까 어느 정도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는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고, 으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스키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야지 으흠. 아버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이 조금 시대적 한계를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냥 훌륭합니다. 귀족 아가씨 농사꾼 전형. 쌤 이거 약간 예상치 않았었던 이거 되게 재미더군요. 이거 읽다 보니까 우와 뭐 처음에는 뻔한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 얘기 아닌가 싶었는데 뭐 영국식 정원 얘기 맨날 나오고 하니까 그럼 그렇지. 막판에 보니까 그게 아니던걸요. 물론 중간부터 스멀스멀 냄새는 매우 심하게 풍기긴 했었지만 어쨌건 귀족 아가씨 농사꾼 처녀라고 하는 저 작품 재밌었습니다. 여기에 보시구려. 아무나 한 명만. 네, 교수님, 그래요, 제가, 최정학원. 잠시만요. 뭘 단단히 네, 준비를 하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저는, 일단은 이야기 자체가 으흠, 약간 현대에도 약간 대입할 수 있도록 으흠, 엄청 친숙한 주제여가지고, 으흠, 약간 그 이웃 간에, 으흠, 이웃 간에 서로 싫어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합해가지고, 화해해가지고, 서로 으흠, 이제 아들이랑 딸은 결혼시킨다는 으흠, 그런 그 스토리가 너무 친숙해가지고 재밌게 으흠, 봤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음, 특히 이제 그 영국식으로 가르치는 집에 음, 딸이 이제 재치 있게 막 중간에 으흠, 우스꽝스럽게 화장하고 나오거나 그러는 게 으흠, 으흠, 지금 현대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 너무 편안하고 으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주제여서 으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 말하는 맞아. 대목이 제일 재밌었던 으흠, 것 같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비조가 신홍석군 전혀. 그래, 뭐 그것도 역시 뭐 재밌었습니다. 뭐 마지막은 유쾌하네요. 역참지기는 어쨌건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보통 우리 입장에서는 아유 죽었단 말이야. 저 아버지가 딸을 저렇게 그리워하다 죽었구나. 아유 딸이 진짜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아버지 버리고 가가지고서는 클레멘타인 노래 아세요?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안채 그의 클레멘타인 노래하고 역삼식이 또 비슷한 부분도 좀 없지 않나요? 마지막에 이제 두냐가 와가지고서는 무덤에서 한참 엎드려 있다 갔다고 했었지요. 두냐가 와서는 한참 아버지 무덤에서 한참 울다 간 거예요. 그러고서는 두냐가 아버지 무덤에다가 이렇게 검은 청동으로 된 십자가도 그렇게 딱 세워주고 하고 그냥 아버지 따위는 나 몰라라 그냥 남자한테 눈 뒤집어져 가지고서는 늙은 아버지 따위를 버리고 도망간 그런 이제 뭐 진부한 아주 천편일률적인 아주 단선적인 뭐 딸의 모습은 당연히 아니긴 합니다.
아니긴 합니다. 어쨌건 뭐 이야기 정리하자고 하면 여러분들도 읽어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겠지만은 5편의 옴니버스식 구성은 어느 정도 예측될 수 있음직한 그러한 뭐 흐름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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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냥 막연하게 반대하거나 어깃장 놓거나 그냥 한번 재미로 그러는 게 아니라 일종의 뻔한 상투적인 결말, 상투적인 흐름, 그리고 그걸 문학적인 것이다 생각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주저했었던 오히려 그러한 요 전형적인 요 흐름에 충실해야만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이라 쓰고 착각하고 있었던 시대에 대해서 부시기는 그러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니?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쓸데없이 교훈적으로, 교조적으로 이야기하는 대신 그냥 사례별로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처럼 하면서는 사례별로 다양하게 펼쳐서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면서 낭만주의에서는 시인이라고 하는 이른바 존재가 압도적이었었습니다. 하지만 멜킨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에서 결국 낭만주의까지의 전통적인 관념에서는 이 시가 누구의 시냐, 이 시를 누가 썼느냐 라고 하는 작품의 주인, 창조자로서 그 사람이 아주 강한 역할을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라고 하면은 멜킨 이야기라고 하는 저 작품에서는 이야기의 원작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이야기 뭐 이런 사람들한테 들었네요. 들은 이야기, 자기가 직접 쓴 이야기 아니에요. 들은 얘기를 멜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집했을 뿐이고 그 멜킨도 돌아가셨고 보관 상태도 심히 의문스럽고 한 번 더 거쳐가지고 이제는 이 5편의 이야기는커녕 멜킨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어떠한 사람이 돈에 눈이 멀어서 이야기 읽어보니 나쁘진 않고 팔릴 것 같기는 하고 출판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더 이상 멜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작품 모았으니까 이게 어떤 경로로 이런 작품들이 모았는지 조금은 알아보는 게 덜 찝찝할 것 같고 뭐 이런 정도 상황에서 출판인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나름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즉 결론으로 이야기해서 모아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낭만주의에서는 내가 썼어요. 이 시는 나의 시입니다. 낭만주의에서는 오히려 제목 일부러 안 달아고 첫 번째 행위 제목처럼 치환될 정도로 작품에 대해서 결국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작품의 주인으로서 시인이 중요했던 반면 리얼리즘에서는 결국 이거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리얼리즘의 작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즉 시인의 낭만주의에서 시인의 역할이 압도적이고 절대적이었다고 하면은 그 시인이다 뭔가 작품의 주인으로서 작가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그렇게 그냥 이렇게 뭐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경도될 필요 있을까? 그냥 작가를 한번 지워보는 건 어떨까? 작가를 지우는 게 쉽지 않다고 하면은 잘 들으세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작품이 결국은 형성된다. 이 사람이 처음 이야기 들려준 사람, 이 사람은 이야기 일단 모은 사람, 나머지 사람은 이야기 전체를 묶어서 편찬하는 사람 등 복수의 시점, 복수의 관점, 복수의 사람들이 개입해서 하나의 작품이 탄생할 수 있다. 나 혼자의 감상, 나만의 느낌, 그걸 내가 노래한다 라고 하는 낭만주의의 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쪽에서 보고 이쪽에서 말하고 이쪽에서 들은 것, 그것들을 모아 짜깁기 하듯이, 즉 하나의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어떠한 강력한 전지적 관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구성이 되어서 뭔가 하나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짧은 5편의 옴니버스 묶는 첫 번째 등장인물, 간접화된 또 다른 증인, 마지막에 전체 틀을 싸는 사람,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유식한 말로 마무리하자면 구조를 복층화 하면서 푸시킨은 일부러 쓰고 있어요.
저렇게 구조를 복층화해서 쓰는 것이 한 명의 요 내패적 세계관에서의 시인의 독백으로서의 시 낭만주의, 그것의 반대편에 서려고 다양한 사람들의 시점, 다양한 사람들의 말, 그걸 다양한 층, 수직적 층 위에서 섞어 구성해서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면서 결국은 기존에 해오던 것에서 뭔가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 것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한 아이디어를 실체로도 작품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게 그렇겠네요.